노숙자의 문제라는 게 가난하고 저소득층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 달만 실직을 해도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실직이 돼가지고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어떤 미국 여성분이 코로나 치료받고 이제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의료비 청구서를 이제 받았는데 3억이나. 미국에서는 한번 노숙자가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키로 유명한 실버스타 스텔론이죠. 그분도 젊은 시절에 노숙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든 노숙자가 될 수 있다. 떠먹는 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학을 전공을 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출간한 김상조라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가요? 먼저 구조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주거비용 상승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특히 이제 대도시, 동부나 서부에 있는 미국 대도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집값하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안전망 부족을 들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복지 국가하고는 달리 미국은 정부의 사회 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비 부담이 커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서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 문제 및 약물 중독을 들 수가 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까 방금 언급드렸듯이 정신건강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드는 공적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금 정체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둘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뉴욕하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16.5불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시간당 이제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미국에 평균적으로 40시간을 일주일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16만 원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한 8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어떤 최저임금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주택 임대료를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노숙자가 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주거비 급등 및 저렴한 주택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도시들에서는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기준으로 뉴욕 있죠. 뉴욕의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월 4,200불, 하나로 한 6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가 상승한 수치인데, 또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월 2,950불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월 2,300불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료 수준은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비가 가계소득의 30%를 초과하면은 이제 주거비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 4,200불의 임대료는 연소득 16만 8천 불 정도 이상이어야 30% 이하로 유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뉴욕시 중위 가구 소득이 대략 7만 불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대다수 가구가 이러한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높은 주거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일부 가구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의 문제라는 게
이 저소득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정규직을 가지고 일정 수입을 벌고 있는 사람들 상황에서도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사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고정적이고 아주 높고 좀 많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대출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서 자기들이 샀던 어떤 주택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제 기억으로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인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갓 의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디서 병원 일을 시작을 했냐면 캘리포니아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생들도 학자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도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학자금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들도 많은데, 의대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갓 인턴 생활이 끝나서 의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수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버클리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다면은 월세 300만, 400만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의사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는 병원 근처 어떤 공원 파크에서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의 문제라는 게 가난하고 저소득층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월세뿐만 아니라. 근데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무조건 월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되는 날에 내가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내 가족들이나 어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갈 곳은 거리들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이 노숙자라는 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영상이나 뉴스에서 봤던 텐트에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숙자의 개념은 공공장소에서, 특히나 공원 같은 곳에서 트레일러 또는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어떤 구조, 영구적인 주소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대다수를 포함해서 노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상황을 또 악화시킨 게, 이들을 좀 도와주고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면, 1800년대 이후에 이제 공화당 정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이제 공공주택 건설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이건 대통령 생각에는 작은 정부 지출을 줄여서 시장 중심 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대신에 민간 기업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정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연방정부의 공공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70년대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지원에 거의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32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줬었는데,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금액이 75% 이상 깎여서 이제 1989년이 되어서는 이제 이게 80달러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공공주택 건설이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도시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정규직이 있어도 홈리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정신건강 치료비가 미국은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보험은 민간주도 의료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료 치료기관,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있지 않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런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 80년대에 미국 정부가 정신병원을 대거 폐쇄를 했습니다. 그 폐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치료를 받고 있던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커뮤니티 중심, 가족 중심의 치료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어떤 인권 상황 개선이나 치료를 받는데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변화를 시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환자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커뮤니티적인 어떤 자원들이나 그런 치료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가족들의 여력이 점점 없어질 때, 이런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전체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약물 중독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펜타닐,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헤로인 같은 강력한 마약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은 일을 하거나 집을 유지할 능력이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 때문에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리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숙자 커뮤니티에서는 약물 중독 비율이 40에서 50%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노숙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업 및 경제적 불안정인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으면 본인들이 내고 있었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십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데 임대료를 못 내니까 이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네 가지가 노숙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 달만 실직을 해도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노숙자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주거 정책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보다는 쉘터라고 하거든요. 임시 쉼터 같은 곳 있죠. 그런 쉘터 위주의 단기적 대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부 주인데, 유럽에서 행해왔는데 미국 일부 주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우징 퍼스트, 그러니까 주택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가 유타주입니다. 근데 이 주택 우선 정책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타나 캘리포니아 같은 몇몇 주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치인데, 이게 무슨 이 주택 우선 정책이 뭐냐면 기존의 노숙자 지원 방식이 먼저 일자리를 줘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사람들을 치료를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여유를 찾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택을 잘 구매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집을 가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우선 정책은 경제적인 상황, 정신질환, 이가 상관없이 그런 노숙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그런 안정감 속에서 치료 및 지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방식인데, 유타주가 그 정책을 펼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타주가 2005년도에 이 정책을 시작을 해서 10년 뒤에 그 주에 노숙자 수가 거의 9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이 되어서는 장기 노숙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유타주나 다른 주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노력들에 국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택 우선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던 나라가 미국과는 다르게 이제 핀란드라는 거예요. 자, 핀란드가 2008년부터 이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노숙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숙자가 감소한 나라가 핀란드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핀란드는 장기 노숙자가 이제 거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는 공공주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가 있어서 급격한 집값 상승을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주택은 기본권이라는 철학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시스템의 차이인데, 미국은 노숙자가 되어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이라 정신질환, 약물 중독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정부, 지방 정부별로 복지 수준 차이가 커가지고 주마다 노숙자 지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캐나다나 어떤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적죠. 왜냐면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미국과는 다르게 무료니까요. 자,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적고 노숙자라도 의료 정신 건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실업수당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게 미국의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노숙자 대응 방식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민간주도 의료보험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내가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서 뭐 내가 내야 되는 어떤 상환금만 제외하고 병원비를 다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로 좋은 의료 시스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직이 돼가지고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그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미국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어떤 미국 여성분이 코로나 치료받고 이제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이제 의료비 청구서를 이제 받았는데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3억 어떻게 감당해? 이제 미국은 뭐 그런 이상한 나라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다행히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자가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었다면 보험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왜냐면 이제 직장 의료보험 말고 이제 개인 의료보험, 이제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을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족 의료보험을 듣는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민간 의료보험을 사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그냥 보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잖아요. 미국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서 누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큰일 날 수가 있겠죠.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 노숙자 텐트촌이 많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 개입이 많고 노숙자를 체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노숙자를 이제 범죄자처럼 다룬다기보다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다가가죠. 자, 그리고 또한 공공주택이나 재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노숙자가 다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처벌 중심, 다른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어떤 지원 중심으로 나간다. 두 번째로 이제 약물 문제하고 노숙자의 연관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노숙자들 중에서 약물 중독이 아까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펜타닐 같은 마약이 확산되면서 약물 중독이 노숙자 문제를 심화시켰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약물 치료 및 재활 지원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약물 중독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니까 이 사람들을 재활 못 시켜서 이제 교도소를 보내는 인구가 많아지죠. 그럼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다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처벌 중심보다는 미국도 좀 지원 중심으로 좀 가보자. 재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한번 노숙자가 되면 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고, 유럽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방과 재활 중심 정책을 통해서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거나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누구든 노숙자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키로 유명한 실버스타 스텔론이죠. 그분도 젊은 시절에 노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노숙을 하셨냐면은 뉴욕에 배우로 유명해지기 전에 노동자로 살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뉴욕의 물가 때문에 뉴욕의 버스 정류소에서 노숙을 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키웠던 반려견까지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치킨 체인이 어디죠? 프랜차이즈? 그 KFC에 나오는 할아버지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컬로넬 샌더스라고 하죠. 유명한 분인데, 그 설립자께서도 본인이 60살이죠? 될 때까지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돈이 안 벌어지니까 노숙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구든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미국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우징 퍼스트, 그래서 주택 우선 정책, 유타주에서 2005년부터 시행을 해서 10년 만에 노숙자 수를 90% 정도로 감소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조금 늘려주거나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
그러니까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프로젝트 홈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것들을 개조해가지고 노숙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단기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람들을 계속 여기서 장기적으로 지내게끔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을 시키면 많은 세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떤 부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신건강 또는 약물 중독 치료가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2022년도에 케어 코트라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용을 해왔었는데, 근데 비판을 받죠. 왜냐면 미국은 어떤 자유가 우선인 국가인데 왜 이 개인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하냐 하는 측면도 언급하는 적도 있고, 자, 뉴욕시에서는 involuntary commitment라고 해요. 거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를 경찰이 병원에 강제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고, 또한 치료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이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뉴욕시에서 시행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노숙자 보호소가 있습니다. 쉘터 제도인데, 이 뉴욕시에서는 1981년도에 Right to Shelter 법이라고 해서 노숙자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권리 선언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노숙자가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은 주택 공급, 그리고 의료 지원, 재활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대부분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렇게 많은 한국 급식과 미국 급식 비교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럼 한국 급식은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균형 잡히게 맛있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듯한 그런 음식들이 학생들에게 서빙된다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미국 급식은 그 식판에 뭐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피자, 핫도그, 치킨, 감자튀김, 너겟, 이런 고칼로리, 고지방 그런 음식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나중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채소 같은 것도 곁들여라, 샐러드도 곁들여라 이래가지고 곁들이는데, 비교해봤을 때 미국 급식이 전 세계에서 아까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나?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인 나라의 공립학교, 특히나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이 이 정도밖에 왜 안 될까? 누가 했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점심시간은 얼마죠? 4, 50분 되죠. 한 50분 정도 되는데 미국 중고등학교 점심시간은 얼마예요? 2,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애들도 배고플 거 아니야. 잘하는 아이들인데 먹고 잘 자려야 되는데, 근데 점심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학교 안에 음식 조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가공식품을 떼와가지고 그거 데펴서 주는 형태밖에 안 되겠죠. 우리나라처럼 그 조리 시설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많은 인력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공된 형태로 만드는 음식을 받아서 데우거나 튀겨서 애들한테 주는 그런 형태로 가 있죠. 애들한테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급식은 무상급식이 많이 도입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왔죠. 근데 미국은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무상급 형태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급식을 좀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있어 왔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1946년에 만들어진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매년 한 46억 끼 정도가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끼당 한 4불이 지원된대요. 근데 이 4불에서 식재료를 사는데, 음식을 구매하는데 드는 돈은, 지원되는 돈은 겨우 1.25불밖에 안 된대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이 조금 한국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다양한 채소, 고기, 치즈 등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태리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이태리는 당연히 파스타나 이런 것들을 샐러드나 과일하고 함께 곁들여서 애들한테 제공하고, 핀란드도 수프하고 신선한 채소, 빵 같은 거 곁들여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미국만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식 부실화가 미국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피자 이런 게 되는데 칼로리가 높죠. 우리나라처럼 모든 똑같은 급식, 구성된 급식을 우리는 받아서 먹잖아요. 근데 미국의 식당은 카페테리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맛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피키하다는 거고요.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찾게 되니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이제 비만 야기시키가 되겠죠. 같은 중에서도 그 severe obesity라고 해서 심각한 비만율이죠. 그 미국 중에서 이 심각한 비만율을 겪고 있는 비율이 전체에서 한 6.1% 정도가 된대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심각한 비만율을 겪고 있는 게 1%에서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우리 아이들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높은 심각한 비만율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근데 또 미국을 가시면 또 놀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살쪘어요, 뚱뚱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또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가 살쪘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미국에 가시면 정말 비만이다, 살쪘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살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살쪘나를 봤더니 패스트푸드, 고 영양가는 그렇게 낮으면서 열량이 높은 그런 피자나 햄버거를 소비를 해서 치킨 같은 걸 소비를 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비만을 겪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그렇게 심각한 비만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훈련을 학교 급식을 통해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건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만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만성질환 위험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뭐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이런 질환 있죠. 성인병 같은 거를 예전에 미국 원주민들은 겪은 적이 없었대요. 지금 미국 원주민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 질환들이 바로 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이런 질환들이. 왜 그랬나? 원래 미국 원주민들은 백인들한테 자기들 땅을 뺏기기 전에는 뭘 먹고 살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경작해서 먹던 것들은 아주 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뭐 옥수수 있는 뭐 들판에 있는 과일들, 아니면 그 미국 중부의 그 대평원에 살고 있던 미국 원주민들은 버팔로 있죠. 잡아서 단백질을 섭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과 조화된 그런 식이 섭취를 하다가 땅을 다 뺏기고 이제 보호구역으로 쫓겨났어요. 보호구역에서 우리말로는 보호구역이지만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그런 데로 쫓겨났는데 인디언들이 이제 미국 원주민들이 먹을 게 없죠. 정부에서는 뭐 굶겨 죽여서는 안 될 것 같고 뭘 줬냐면 밀가루, 기름진 거. 자기들이 섭취하던 그런 것들을 원주민들한테 던져준 거죠. 원주민들한테 원래 밀가루를 그렇게 튀겨서 먹는 그런 문화가 없었대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 문화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다 보니까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성인병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피자나 이런 튀기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미국 아이들한테 얼마나 급식이 좋겠습니까? 않다는 거죠. 원장들이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토마토가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왜 미국 급식에서 피자가 많이 나오냐면 주제들을 다 맞출 수 있는 게 피자래요. 이상적으로. 야채도 들어가 있고 피자, 유지방도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균형잡이 식단이라고 해서 법적인 트러블을 피할 수 있는 최선책이 피자였다. 작년에 가셨던 학생인데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급식 진짜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형편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들고 학교 가서 먹고 그랬다고.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피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이 맺혔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오는 게 일정적이고 맛도 없으니까 안 그래도 잘하는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배가 고플 때쯤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근데 2, 30분밖에 시간도 안 되는데 맨날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죠. 특히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2010년도에 급식 영양 규정을 좀 변경을 해요. 아이들 급식에도 건강한 채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많이 변하긴 변했는데 미셸 오바마의 노력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되는 정당을 지지하는 쪽도로부터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정부가 그런 쪽에까지 손을 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원래 또 공화당의 기치는 그거잖아요. 작은 정부의 터치가 없고 민간주도 우리가 주도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손을 내려고 하냐 이래서 반발을 또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노력들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의 식단에 뭐 채소가 좀 이렇게 샐러드가 들어가려고 과일도 들어가고 하는 게 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영양 기준이 그 덕분에 조금 강화가 되었다. 자, 그리고 뭐 아주 최상위 어떤 아이들 출신이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급식 보조비가 좀 지원은 되고 있다. 보다도 좀 건강한 식단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자, farm to school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농작물들이 아이들이 급식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자, 그런 노력을 하는 미국 학교들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는 탄산음료는 학교 내에서는 이제 파는 게 이제 규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당도가 높은 주스가 제공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급식 관련된 곳에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대요. 규제는 있으니까 그 규제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량으로 음식을 제공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영양사부터 해가지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고용할 돈도 좀 부족할 뿐더러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닌데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식중독 문제가 터졌어요. 그 처벌은 누가 받겠습니까? 학교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처벌만 받겠어요? 미국은 또 소송의 나라잖아요. 이것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서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받으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만들어내서 제공하는 수준에서 급식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보면 미국 카페테리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쉽지 않으면 알레르기나 어떤 질환 때문에 이게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급식을 보면 되게 좋죠. 우리는 획일적으로 정해져서 식단이 아이들한테 똑같이 제공이 되잖아요. 질환이 있다거나 채식주의, 학생이 채식만 섭취를 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 없는 게 아닌가라고 느낀대요. 좋긴 좋은데 그런 니즈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런 니즈가 충족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미국인들이 꽤 있더라. 군대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고기 좋아하는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다 고기만 일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빼면은 쌀만 먹을 수 없잖아요. 똥국에다가, 김치에다가. 그러면 그 고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뭔가를 다른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군대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 변화를 주고자 특히 이제 다양성을 많이 띠고 있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 출신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코리안 푸드, 다양한 민족 문화 출신의 음식들을 급식에서 소개를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학교들도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과 한국 급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급식 균형 식단 측면에서 봤을 때 밥, 그리고 반찬, 채소, 과일 함께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샌드위치 같은 위주의 급식이 많고 그냥 구색 맞추는 형식으로 과일하고 채소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영양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게 좀 차이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 제공 방식 있죠. 그래서 한국은 전교생이 똑같은 급식을 받잖아요. 그리고 배식 방식으로 받고 또한 이제 정해진 메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해진 메뉴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학생들이. 미국은 그냥 뷔페식 또는 트레이 방식이에요. 접시축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편식 더 부추길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한국은 우리는 무상급식 지금도 무상급식 아닌가요? 학교에서 이제 무상급식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잖아요. 근데 미국은 무상급식 아니다. 돈을 내고 먹거나 그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그냥 미국 연방정부가 정해놓은 빈곤선 대비 한 130% 이하의 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무료급식. 그리고 빈곤선 대비 160, 185% 이해가 되는 소득에서는 할인급식, 나머지는 다 유료급식,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 차이는 있습니다. 쭉 내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문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급식 시간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학생들이 식사하고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남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하죠. 근데 미국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먹는 거니까 먹기 싫으면 그냥 버리면 되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분리수거 거의 안 한다는 거. 쓰레기통에 먹던 접시, 스푼, 플라스틱 스푼 이런 거, 음식에 담는 거 그냥 다 버려버려. 그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게요? 쓰레기통에 안 넣는다 그러면. 우리 싱크대, 우리가 설거지하는 싱크대 있잖아요. 음식물 분해해서 하수구로 이제 처리하는 버튼 엥 해가지고 그 하수구 처리잖아. 거기 집어넣으면 갈려가지고 이게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거 잘못 시킨 뼈 같은 거 잘못했다가 이제 고장나는 수가 비일비재하죠. 갈아서 이렇게 하수구로 빠는 시스템인데 거기 갑자기 걸릴 수 있는 뼈 같은 거, 식힌 뼈 같은 게 들어가면 걸려가지고 고장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미국에서 본 한국 급식의 평가는 어떤가요? 미국인들은 한국의 급식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를 하죠. 예를 들면 알레르기나 채식주의자 학생들을 위한 배로 정책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제 갓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런 한국 같은 나라도 저렇게 잘 아이들을 잘 관리하면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우리나라 제공해주지 않나라고 봅니다. 제가 제 책을 통해서 미국 문화에 궁금한 30가지 썼는데 이 책에 있는 30가지라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얻다먹는 TV에 출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도 제가 미국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지식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출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고 하시면은 제가 뭐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거기에서 성실하게 이제 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